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규어 아이페이스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운전은 안 하고 있고요. 승객으로서 어떤 느낌인지 먼저 타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동반석에 앉아 있습니다. 되게 조용하네요. 편안하고. 이 제규어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가 일반 시내 주행하는 정도의 속도인데 운전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잡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아서 상당히 조용하게 느껴져요. 한 60km 정도로 주행을 하면 50dB 후반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조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밖에 좀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100km 정도에서 대략 한 60dB 후반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소음이 아주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80km 정도 넘어가니까 단단했던 느낌이 약간은 부드럽게 변하거든요. 이런 느낌 자체가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는 막 잔주경이 심하지만 실제적으로 차에서는 일정하게 주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무게감이 더해지니까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노면의 잔충격보다는 큰 충격들이 바운싱 되는 느낌으로 바뀌어서 그게 실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좀 부드러워진다라고 할 정도로 편안하게 바뀝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속 승차감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드디어 제가 운전을 합니다. 오히려 옆에나 뒤에 탔던 것보다 운전석에 앉으니까 시트의 느낌 자체는 괜찮은 의자에 앉아있다 정도의 느낌이고, 시트의 조절폭은 상당히 큽니다. 앞뒤 조절폭, 위아래 조절폭도 커서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다 좀 알맞는 시트 포지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텔레스코핑도 수동식 텔레스코핑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석을 어느 정도 맞추면 틸팅이 되는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든지 무조건 다 조여지는 건 아니고, 그 조여지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좀 계단식의 느낌? 미세하게 조절되진 않고 어느 정도의 텀이 있다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 방식의 틸트 핸들이 갖고 있는 형식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제 제가 이 악셀 페달에 대한 가속력과 그 차의 리스폰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악셀을 밟으면 빨리 이 전기차의 느낌 그대로 토크감 있게 딱 밀고 나가는데, 그립을 잃어버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이 상당히 많이 들리면서 단단한 그립에서 가벼운 그립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앞이 이렇게 많이 솟아오르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이 부분은 글쎄요,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약간은 좀 뒤에 서스펜션이 좀 더 받쳐줘서 뭔가 밟을 때 앞이 살짝 들리는 기분과 동시에 바로 그냥 접지를 살려서 나갈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계수가 0.29cd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느끼냐면,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아무래도 공기저항이 많이 걸린 차보다는 적게 들립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상당히 조용한 것으로 느껴져서 마음의 어떤 평온함,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차는 참고적으로 제로백이 4.8초로 되어 있고요. 홀스파워는 394마력이에요. 여기 캐나다 기준으로. 그래서 차의 힘, 파워풀한 능력, 이런 것들은 어느 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타이어 사이즈가 235, 65, 18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편평비가 50이 넘어가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유동적인 면을 많이 포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승차감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차의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부분이라든가 급격한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타이어가 버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구동 능력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의 타이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65 시리즈에 걸맞게 운전석에 앉으니까 정말 잔충격이 싹 없어지네요.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전기차는 어떤 배터리의 무게감, 그리고 거기에 좀 상쇄하려고 하는 그 메이커의 노력,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거나 때로는 잔충격이 좀 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타이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소음에 의해서 좀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제규어 IPS 같은 경우는 이 무거운 배터리를 싣고도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을 구현해냈다는 게 여태까지의 다른 전기차와는 좀 더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제규어 IPS가 더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랜저, 다이너스티 이런 느낌의 그런 부드러움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고 아주 부드러운 롱휠 베이스의 세단형의 자동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은 좀 단단한 맛은 있어요. 거친 노면을 지나가거나 페인기를 지나가거나 이럴 땐 차의 무게감도 느껴질 뿐더러 차가 출렁이지만은 않습니다. 코너링을 급격히 돌아갈 때는 그동안에 운전하면서 느꼈던 소프트함은 어디 갔나 라고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차의 그 롤링 자체를 상당히 잘 잡아줘요. 특히 타이트한 코너일수록 그렇고, 롱 코너나 하이스피드 코너, 그러니까 고속 코너링 같은 데는 약간만 주저앉는 듯한 느낌, 그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의 운동 능력 자체는 휘발유 제규어 다른 차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훌륭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야간 모드로 이제 스크린이 바뀌네요. 이걸 오토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없지만 전기차에는 대부분 들어와 있는 직류 전원 공급 장치가 이 차에도 들어와 있고, 그 뜻은 뭐냐면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0kW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시간 반 안에 거의 한 80% 이상, 90% 정도 충전이 다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 자체는 다른 메이커와 비교해서 뭐 크게 더 우수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이라고 보이고요. 또 아무래도 이 차는 호스파워가 높고 자주 또 가속을 즐기고 막히는 길을 가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거의 완충해서 5% 정도 남을 때까지 계산을 하면 380km 정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회생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발생해서 사용하게 되면 400km 초반까지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충전 시스템이 발달이 돼서 대략적으로 5분에서 10분 안에 충전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다면 주행 가능 거리는 한 300-400km 정도만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정도의 운전 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5분 10분 정도는 우리가 참고 충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또 빨라질수록 사람들이 기대치가 더 높아져서 결국은 언젠가는 또 이렇게 되게 번개 같은 시간에 다 충전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게 뭐 어느 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수요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특징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계기판에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데 맨 위에는 빗길, 빙판길, 눈길, 약간은 험로를 주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다이나믹 모드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고, 이코 모드를 주행하게 되면 이코 모드를 놨다고 해서 액셀레이터 반응이 갑자기 둔감해지거나 차가 훨씬 더 안 나간다거나 이런 느낌은 거의 없고요. 일반 엔진이 달려있는 차로 비교를 하면 약간 저RPM에서 액셀레이터를 밟는 느낌, 이런 느낌이 이코 모드에서 살짝 들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거보다는 약간 더 높은 RPM에서 액셀레이터를 밟는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자세히 느껴봐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느낌 자체가 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서 다이나믹 모드를 놓게 되면, 다이나믹 모드는 아무래도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엔진은 달려있진 않지만 그래도 액셀레이터를 아주 살짝만 밟아도 차의 반응이 좀 더 민감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차가 아무래도 더 빨리 튀어나간 느낌이기 때문에 더 잘 나간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이코 모드를 느끼는 폭보다는 컴포트 모드에서 다이나믹 모드를 느끼는 그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뭔가 스포츠 드라이빙의 운전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네요. 자, 그래서 액셀레이터의 반응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다이나믹 모드를 놨을 때는 이 계기판의 바탕이 약간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로 변신한 듯한 느낌이 살짝 들고, 다시 컴포트 모드를 놓으면 바탕이 전체로 느낌이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바꿔서 평범한 계기판의 느낌으로 바뀌죠. 그리고 다이나믹 모드를 놓더라도 차의 높낮이 조절은 평소 중간 높이를 계속 유지하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나 다이나믹 모드나 이코 모드나 핸들링의 느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모드에 상관없이
차가 속도가 더 올라갈수록 핸들이 무거워지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짧은 거리에서 핸들을 빨리 움직여야 될 때 핸들의 어떤 변화되는 느낌은 단단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딱 앉았을 때 또 이렇게 눈으로 느끼는 느낌이, 시야에 들어오는 게 이 대시보드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1m가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시보드 라인부터 앞유리 끝에 부분까지가 상당히 길어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선반을 하나 놔도 될 정도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긴 차들을 좋아해요. 물론 랭글러나 이런 오프로딩용 차는 대부분 그 앞부분이 되게 짧죠. 앞부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차가 좀 시원해 보이고 시야도 확 트여 보이고 차가 넓어 보이는 그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먼지가 금방 쌓이고, 특히 앞유리 밑에 있는 부분이라서 여름 같은 때는 복사열 때문에 그 대시보드에서 반사되는 물질들이 유리 안쪽으로 흡착이 돼서 앞유리가 안개 낀 듯한 느낌으로 뿌옇게 되는 게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닦아야 되는데 또 유리가 많이 누워있고 앞이 길다 보니까 닦기가 또 쉽지만은 않죠. 사람이 손을 넣어서 닦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손잡이 달린 유리창 전용 닦기를 이용해서 닦아야만 될 정도로 아주 멉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앞유리를 많이 눕혀놓는다는 것은 공기저항 계수를 많이 떨어뜨린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짧다 보면 아무래도 앞유리가 많이 서 있는 부분이라서 공기저항도 많이 걸리고, 운동 성향적으로는 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을 한다거나 뭔가를 닦아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편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로딩 전용 차량들은 그런 부분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죠. 자, 지금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놓고 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 크루즈 컨트롤에서도 차선 유지 기능은 작동을 하지만, 지금 제가 주행하는 길은 약간 중앙선 쪽으로 길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점점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차선에 다 붙을 정도로 흘러내려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보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따라오는 차가 약간은 그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핸들 키핑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지금 현재 핸들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짝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조용해요. 차 지금 90km, 100km, 110km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에서 오는 그런 주행 소음보다는 확실히 그 조용함으로 느낄 수 있고, 목소리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도 그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정도로 괜찮습니다. 야, 이거 봐. 악셀 밟아도 안 가. 대박. 지금 소리 혹시 들으셨어요? 이 차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물론 핸들 키핑 기능이 있고, 그 외에 어떤 게 있냐면, 요즘 최근에 출시되는 많은 차에는 있는 기능이지만 이 차는 좀 특별하게 동작을 하네요. 최고속 기준으로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했을 때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70km로 일반적인 운전을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크루즈 컨트롤을 키잖아요. 그러면 계기판에 지금 제한속도 초과라고 표시가 되면서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악셀레이터가 완전히 먹통이고요. 차가 그냥 스스로 속도를 줄입니다. 제한 속도까지. 이 부분은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뭐 고속도로 같은 구간에서 뭐 한 1-20km 정도 과속을 하다가 크루즈 컨트롤을 켜는 순간 악셀레이터가 전혀 먹지 않을 뿐더러 차가 속도를 줄임으로써 뒤에서 주행하던 차에게 당황스러운 느낌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물론 제한 속도는 더 넓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속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한 속도에서 10km를 넘지 않는 정도의 그 정도의 속도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100에서 110km 정도가 됐을 때 악셀레이터를 순간적으로 빡 밟으면 그 밑에 속도에서보다 튀어나가는 느낌 자체는 좀 많이 줄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기차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토크를 높게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서 다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크게 뭔가 가속력이 더 붙거나 큰 힘이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 자체가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RPM 영역대에서 많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0, 6,000 RPM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악셀레이터를 밟아봐야 의미가 별로 없듯이, 전기 모터를 가진 차는 속도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어 1단이 계속 유지된 상태로 해서 RPM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높은 속도에서부터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아무래도 낮은 속도보다는 힘을 덜 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의 승차감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튀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차가 물컹거려서 막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게 차 자세는 아주 잘 유지를 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만족감이 높아요. 최근에 탄 어떤 전기차보다도 이 고속 주행에서의 승차감과 편안함은 이 제규어 I-PACE가 탁월한 편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차 자체가 이렇게 사이즈를 밖에서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지붕도 높지 않고 공간도 부족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 실내에 들어오면은 공간이 괜찮아요. 어느 정도 공간인지 제가 랜드로버에 일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네, 캐나다도 많이 문제인데. 자, 공간은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 네. 지금 사실 앞에 의자 위치가 제가 운전하는 거 그대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네. 거기 앉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운전석에도 마찬가지로. 네네. 공간은 이 차가 밖에서 보면 되게 커 보이질 않아서 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공간이 정말 작을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 키가 2m가 되시더라도 충분히 이 차는 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뒷자리에 어른 3명이 타기엔 어깨 공간은 부족합니다. 그 부분 빼놓고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헤드룸도 마찬가지고요. 네, 충분해요. 자리 네. 공간도 충분하고. 네. 제가 키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무릎이 닿는 차도 가끔 있거든요. 네. 뒷좌석은 넉넉한 것 같아요. 이 길이로는. 네. 저도 옛날에 전기차 i3 이런 거를 일부러 아니고 한때 관심이 있어서 가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 게솔린 차랑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그쵸. 몰았을 때. 네. 근데 이제 제규어 아이페이스의 경우에는 차랑 똑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쵸. 엔진 소리가 네, 안 나지만 엑셀 밟거나 브레이크를 할 때 그 전기차만의 그 특유한 느낌이 없었어요. 그게 오케이. 장점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그 리제너레이션 되는 느낌이 브레이크 네. 밟을 때나 엑셀을 뛸 때 이렇게 많이 없어서, 네네네. 네, 내연기관차하고 비슷하다는 느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그거 네. 맞아요.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밴쿠버 계시는 분들 중에 랜드로버 제규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루시 씨한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거고요. 특히 이 한국남자 채널, K맨카 채널 보고 하셨다 그러면 좀 딜도 잘해주세요. 당연하죠. 네, 들으셨죠? 네. 이거 홍보 영상 같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계기판을 본다던가 현재 차에서 알려주는 기능, 뭐 표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볼 때 부담스럽지 않게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다 위치해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익힌다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 스크린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아무래도 디렉토리를 하나 더 들어가서 뭔가를 누르고 그러면서 운전자가 약간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방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크린 이동하는 부분도 다른 유럽차들보다는 약간은 그런 좀 반응이 느린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될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 디자인 측면에서 좀 더 깔끔하고 좀 댄디한 모습이 좀 있고요. 계기판에 들어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보이는 것도 눈에는 잘 들어옵니다만 그래도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뭐 현재 악셀레이터, 뭐 스피드, 브레이크 이런 부분이 녹색 부분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평범하게 주행하는 컨디션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여기서 악셀을 꽉 밟게 되면 노란색 불, 빨간색 불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노란색 불은 그린 컬러보다 좀 더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이고, 빨간색이 되면 최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작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운전하면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크게 해놓으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 운전할 수 있는 습성도 몸에 배게 할 수 있고,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학습 효과를 계속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나머지는 시인성 되게 좋아요. 눈에 딱딱 들어오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계기판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 제규어 랜드로버만의 또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를 운전을 해보게 됐는데, 이 차도 전기차만이 갖고 있는 이질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약간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악셀레이터 반응, 브레이크의 반응 이런 것들이 약간은 전기차스러운 게 있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 어떻게 눈으로 보거나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더 훌륭한 면도 많고 이질감이 전혀 없어서 충분히 이 차도 선택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큰 불만사항 없이 타고 다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문제는 차값이죠. 차값이 캐나다 기준으로 한 89,000불부터 시작인데, 근데 싼 값은 아니지만 제규어의 브랜드 느낌이라든가
차에 앉았을 때 여기서 오는 안락하면서 좀 약간은 고급감이 느껴지는 부분, 어떤 전기차의 성능 이런 것들을 다 비교했을 때는 손색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거는 그래도 차를 선택하고 구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구매하신 분들께는 더 이 차를 시승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거리를 봐야겠죠. 어제 제가 1130km 정도부터 주행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대략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220km가 살짝 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1235km, 그러니까 대략 한 1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근데 1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남은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96km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120km 좀 넘게 주행한 걸로 돼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격하게 밟은 부분, 그리고 시승을 일반적으로 운전하다기보다는 좀 가감속이 많았던 부분을 감안해서 20% 정도의 손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의 손실률이면 일반 전기차하고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00% 전기로만 운영하는 차가 거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것들은 이 제규어 IPS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나중에는 아주 정확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제규어 IPS 참 재밌게 탔습니다.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차입니다. 물론 비교 대상은 테슬라예요. 근데 테슬라랑 비교해서 어떠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아무래도 이 차에는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역시나 힘들어요. 모든 전기차가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별도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 테슬라와 비교하기 위해서 어느 차가 오토파일럿에 가까운 또 기능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제가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게 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F페이스의 고급 옵션이 들어간 모델과 비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차와 비교해서도 크게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